안녕하십니까. 타스건축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지금부터 실제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한 건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째 강좌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지구단위 시행 지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지 선정에 대해 설명드릴 때 일반 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는 토지이용 계획과학견원을 잘 활용해야 된다고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시행지침을 잘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다 심도 있는, 특히 그동안의 판교에서부터 광교, 동탄, 고덕, 위례, 미사, 별내 등 택지개발지구만을 설계해온 저희 그동안의 경험과 실적을 통해서 느낀 바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수립 대상 지역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 계획을 말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개의 건물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그 지역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같은 경우는 개개의 건물에 대해서 하지만,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개의 건물이 아닌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택지개발지역이나 또는 새로이 그 지역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이런 일반 지역에도, 여기는 지금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인데 예전에 저희가 한번 설계를 했던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택지개발지구 아닙니다.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여기는 이제 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설정되느냐 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이 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구역으로 설정된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보면, 만약에 택지개발지구가 아닌 지역이라 한다 하더라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설정된 데 같으면 여기를 건축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과 이런 주차장법 외에도 이런 지구단위 계획 지침의 지구단위 시행 지침을 확보해서 파악한 다음에 설계도 하고 건축을 하고, 또 특히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이 땅을 구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 이 지구단위 시행지침에서 어떤 걸 파악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사항들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구단위 시행 지침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덕 택지개발지구, 고덕 신도시의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거의 한 2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내용인데, 이 전체를 다 파악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고덕 택지개발지구에 단독주택용지, 점포주택용지를 한다고 한다면, 이 총론과 건축법원 시행지침에서 단독주택용지 여기까지만 잘 살펴보면 되는 일이고, 나머지 공동주택이라든지 상업용지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를 사는 사람들은 이 아래 것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 이 아래 3편 4편 이 아래 사항들은 일반 건축주보다는 설계자가, 건축 전문가들이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총론과 이 2편
중에서 단독주택 용지 이 부분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용어의 정의, 용어를, 그러니까 이걸 한번 이제 이 지침을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론에서는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읽어보면 좀 참고가 될 것 같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용어의 정의, 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특히 설계자는 이 아주 유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경우인데, 예를 들자면 건축선에 대해서 건축 한계선, 건축 지정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도면으로 보면 지구단위 지침 결정도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고덕 신도시의 이게 지구단위 결정도인데, 이 노란 부분이 전부주택지입니다. 이 필지마다 보면은 이렇게 뭐 빨간 선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점선으로 표시되기도 하고 이런 규제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서 아까 여기에서 건축 한계선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 건축 한계선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1번 필지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것이 건축 한계선입니다. 5번 필지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4번도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1m 정도, 도로 경계선에서 1m까지는 건축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건축 한계선이고, 건축 지정선 같은 경우에는 제 경험에 의하면 판교에서만 있었고 나머지 신도시에서는 지정선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치에 관한 사항은 뭐 설계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고,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 건물에 관한 것입니다. 자, 12조에 보면 이제 대진의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전면 공지 또는 도도 연접형 전면 공지, 차도 연접형 전면 공지,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설계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뭐 세세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 1번 필지와 2번 필지를 저희가 설계를 했었는데, 이때 저희가 이제 상당히 좀 고심을 한 부분이었고, 이게 이제 허가권자들하고 많은 논란 끝에 저희 의견을 관철시킨 그런 경우인데, 이 내용을 잘 읽어보면 전면 공지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경을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만 본다면, 그대로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다고 한다면, 이게 건축 한계선이라고 했죠. 이게 도로 경계선입니다. 그럼 이 사이가 이 1m 떨어졌다고 했는데, 1m가 이 전면 공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주차장을 놓을 수가 있을지 없을지, 조경을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 필지에 대한 설계를 한 사례를 한번 제가 직접 도면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땅이 되겠는데, 이 땅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대로변에 25m 도로에 접해 있는 아주 참 요지의 땅인데, 이 땅에 관한 것이 설계한 것이 지금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로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보도인 경우이고, 이게 지금 건물을 이렇게 배치한 거죠. 그리고 이 집은 여기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점선이 건축 한계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건축 한계선.
이게 도로 경계선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전면 공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에 주차가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허가권자들이 주장했습니다. 그놈에 대한 것이 이건 뭐 그 지역의 평택 고덕 신도시 상가주택 건축주 모임에 제가 이제 건축사랑이라는 닉네임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쓴 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면 공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하고, 전면 공지란 뭐 전면 도로는 또 무엇인가, 건물의 전면은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이건 뭐 대단히 그 복잡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논란 끝에 결국은 처음에는 여기는 전면 공지로 봐서 조경도 안 되고 주차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거는 그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러 가지 이 용어를 전부 다 해석해서 전면 공지라는 건 뭐고, 또 그 다음에 연접형 전면 공지는 어떤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건축물의 전면은 어디인가, 전면 도로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도 다 있기 때문에 이 꼼꼼하게 읽어보지 않고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으면은 이런 설계를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자칫했다라 한다면 이 건물은 만약에 1m 부분에 주차를 못 한다면 1m를 뒤로 밀어서 주차하게 된다 한다면 이 건물은 이 정도쯤 줄어들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거의 대부분 한 20m쯤 되는데 20m, 1m를 6제곱미터 아니 20제곱미터, 그럼 6평 정도가 건물이 일정 상황에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는 건데, 이건 대단히 이 건축주로 봐서는 불리한 사항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설계자는 특히 용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일주권도 정남으로 받는 것인지 정부로 받는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지별 제한사항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필지에 어떤 제한사항이 있는지, 주차 불허 구간이 있고 건축 한계선이 있고, 또 여기서 이 선은 이게 보도, 이게 여기는 이제 보행자 도로인 것입니다. 차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차가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땅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만 주차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거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건축지정선, 한계선 이런 것도 말해야 되겠고, 위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설명드렸지만 이 전면 공지에 주차가 되는지 안 되는지, 조경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거는 이 대지를 구입하는 사람도 그렇고 특히 설계자는 이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인 그런 사례가 된 겁니다. 또 이 지구단위 지침과 관련해서 지구단위 지침에는 여러 가지 그 제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뭐 지붕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는 1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보면 이 허가권자마다 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해서 이 가벽이라든지 전면 공지, 위에서 말씀드린 전면 공지의 주차를 어느 지역은 허용해주고 어느 지역에서는 적용도 해주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안 해주려고 하고, 뭐 이러한 문제점들도 있기도 하고, 특히 가벽에 관한 거는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부분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있어서는 이 지붕을 경사지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뭐 30%만 평지부분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경사지붕을 해야 된다. 저는 왜 이렇게까지 규제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걸로 인해서 건물을 이렇게 디자인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대로 한다면. 그런데 이런 건물에 뭐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경사지붕이 보이지 않게 하는 그렇게 설계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한 건물도 종종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이것도 허용하는 데가 있는 겁니다. 근데 평택 지역에 있어서, 고덕지구에 있어서는 이거는 되지 않는다, 이것만 이렇게 하라. 그럼 결론적으로는 아마 이제 나중에 건축이 된다 한다면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아마 이제 뭐 되겠는데, 글쎄요. 뭐 이러한 것이 도시 미관에, 건축물은 도시 미관에 정말 큰 영향을 주는 그 요소인데, 과연 이런 경사지붕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건물들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관한 것은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건물이 좀 모던하고 또 외관 디자인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건물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점이 있어서 어느 지역은 허용이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서,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을 잘 파악하고 대지를 구입하든지 또는 설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지구단위 시행 지침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그거는 주로 이제 지구단위 지침은 이제 판교 신도시에서부터 주로 이제 활성화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판교, 광교, 동탄, 위례, 미사, 별내, 뭐 이제 고덕지구까지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지역마다 이렇게 지구단위 시행 지침을 마련해서 여러모로 뭐 제안도 하고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그 지역마다 거의 대부분 천편일률적이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까 제가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한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그 기능이나 미관, 어떤 이런 거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한다라 하기 위해서, 그 지역만의 특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한다고 그랬는데, 이 가만 보면 이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이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은 이 시행 지침을 보면 거의 천편일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뭐 광교나 동탄이나 고덕에서 물론 약간 다른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뭐 경사지붕을 해야 된다, 뭐 평지붕은 3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은 거의 다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이러한 규정이 생겨났고 경사지붕을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의 어디에서 난 결정인지는 모르지만, 택지 개발 지구마다 다 경사지붕으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참 저는 건축 전문가로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판교는 뭐 경사지붕이 의무화되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너무나 천편일률적인 내용이라는 데 대해서 저는 참 그래서 베껴쓰기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지구단위 시행 지침이 수없이 변경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다 변경됐죠. 특히 광교지구 같은 경우는 층과 가구 수가 변경됐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지구단위 시행 지침에 의하면 이렇게 이 점포 겸용주택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 층수는 4층까지, 가구수는 5가구, 이렇게 지금 딱 제한을 하고 있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광교지구 경우에는 최초에 층수는 3층 이하고 가구수는 3가구 이하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입주자들의 아주 다양한 민원으로 인해서 4층 5가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참 대단히 놀라운 경우죠. 이거는 말이죠, 뭐 간단하게 뭐 가구 수를 3가구에서 5가구,
또는 층수를 3층에서 4층으로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을 하신 분들은 아마 여기에 입주하는 사람들의 인구수, 가구수를 다 고려해서 도로 또는 하수도 또는 각종 시설, 학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획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뭐 가구수가 층과 가구수에 변경된 거죠. 또 하나,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이 변경된 거는 거의 대부분 신도시에서 다 그랬습니다.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이 무엇입니까? 이런 게 이 빨간 선으로 된 게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4번 필지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차가 이쪽에서 진입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단히 불합리하게 모든 택지 개발지구가 처음에는 이 코너 필지마다 전부 다 이렇게 다 설정돼.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와? 물론 그분들은 뭐 교통 영향 평가를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사 택지 개발지구 처음 지구단위 시행 결정도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이 빨간 선이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이라고 했는데 12번 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 모양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전부 다 주차 진입 불허 구간을 만들어 놔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차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겁니까? 이건 심하게 말하면 맹지입니다. 자기네가 땅을 분양해 놓고 건물을 질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넌센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1번 땅과 이 6번 땅 같은 경우도 대단히 불합리하죠. 이거를 좀 더 한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이 지금 이렇게 된 거죠. 반도장해 놓은 건데 12번 땅은 주차를 완전히 할 수 없는 땅으로 만들어 놨고, 1번 땅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주차 불허를 만드는 바람에 주차 4대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여기도 4층의 가구수가 5가구인데 그렇게 설계한다면 주차가 최소 5 내지 6대가 필요한데, 이 땅 같은 경우에는 주차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바람에 이 건물을 그렇게 질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코너 땅은 부동산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서 땅값은 비싼데 비해서 건축은 그렇게 못한다 하면 이런 불합리한 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문제점을 제기하니까 이 가각 부분에만 주차 불허 구간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허용해 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또 주차 진입구라든지 주차 폭원에 대해서도 참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장안지구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게 장안지구의 지구단위 시행 지침입니다. 여기 보면 교통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서 30조에 차량의 출입구는 대지당 1개소만 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이 도시계획을 한 분이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렇게 지금 지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대단히 불합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을 이 도면을 두고 한번 설명해 본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거는 건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그냥 무작정 땅을 이런 저런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나 싶은데, 자, 6.5m로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주차 폭원은 6.5m 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거는 물론 이제 이 도로의 통행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 6.5m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 한 대가 2.3m에 5m, 이게 이제 이번에 문콕 방지법으로 인해서 2.5m로 확대가 됐지만 이 지구단위 지침이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주차 한 대 폭은 2.3m였습니다.
그러면 2.3m 어떻게 되는 겁니까? 3대를 넣으면 6.9m가 되겠지. 2.3m씩이니까 2대면 4.6m가 될 거고, 그러면 6.9m로 하든지 4.6m로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6.5라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건축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이 규정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필지다 한개소만 한다. 이것도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이런 땅들은 이 코너 땅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그렇죠. 주차 불허구간 여기까지라고 설정해 놨는데, 그럼 세대 이 땅 같은 경우 9번 땅 같은 경우도 이 땅은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차 불허구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럼 4대밖에 안 되는 거죠. 여기 장안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구 수를 무려 8가지 7가구까지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는 이 땅 같은 경우에 4대밖에 허용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겠죠, 이게. 그래서 여기도 또 뭐 많은 민원을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또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이렇게 여기 가각 부분만, 그것도 이 꼭지점에서 1m까지만, 여기서는 꼭지점에서 6m까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허용을 해줬는데, 참 그럼으로써 해서 이 땅은 이렇게 7대까지 가능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뭐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역의 특성이나 또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가구 수는 7, 8가구까지 허용해주고 용적률도 200%까지 허용해주면서 주차 진입 불허구간은 저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에서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게. 그 얘기는 그 지역의 어떤 그 지역만을 위한 지구단위 시행 지침이나 지구단위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천편일률적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게 한 건데, 이렇게 민원을 야기하니까 고쳐주니까 민원인들로부터 민원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인식을 하게 시켜준 그런 배경도 되지 않았나 싶어서 참 안타깝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 대지 분할도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건 고덕 택지개발지구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땅들 보면, 이런 땅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거는 장방형 대지로서 도로에 접한 길이가 긴 땅이 좋다고, 그건 뭐 상식적인 얘기죠. 근데 이쪽에 있는 땅들 1번에서 8번 땅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뭐 1번하고 8번은 코너 땅이니까 그런 대로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번에 7번 땅들은 접한 길이가, 이게 한번 재볼까요? 얼마입니까 이게? 12m 밖에 안 되고, 이 길이는, 깊이는 21m입니다. 이게 반대로 됐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이 길고 이쪽이 좁아야지 이 효용성이 있을 텐데, 이렇게 건물 대지를 분할해 놓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례들은 고덕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신도시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필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계획을 한 사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을 하고 뭐 많은 생각을 해서 했으리라고 보긴 하지만, 그런 땅들은 참 많죠.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 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도시계획 전문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건축 전문가, 또 교통, 또는 조경, 또는 교육, 어떤 그런 전문가들이 같이
이 지역을 계획하는데 참여를 했었어야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 이런 것들이 대지 분할에 이렇게 형상이 좀 특이한 거는 어떤 교통 전문가 추차 또는 뭐 이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일조권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택지를 처음 분양받으신 분들은 아마 분양하는 데로부터 LH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이런 팜플렛을 다 받아서 아마 택지를 분양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러한 데 있어서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땅 FT7블록의 5번과 6번 땅을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땅에 대한 어떤 목록이 나오는데 어떤 면적도 나오고 공급가액도 나오고 또 뭐 건폐율, 용적률, 층수 뭐 이렇게 다 나오고 있는데, 5번과 6번 땅은 어디 가격을 한번 볼까요? FD7에 3에 5가 6, 7에 3에 5, 5, 6번 요거네요. 5번 땅은 4억 3,600만원, 6번 땅도 4억 3,600만원. 땅값이 같습니다. 글쎄요, 이 땅값을 한 거는 감정평가사가 했는지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땅값이 두 개가 같은 이유는 뭘까요?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아마 5번 땅보다는 6번 땅이 접근이라든지 여러 면으로 봤을 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부동산은 그만두고 건축적으로는 5번 땅과 6번 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일조권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5번 땅과 6번 땅의 일조권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만약 이 지역이 일조권을 남쪽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제가 여기에서 땅을 구입할 때는 일조권이 정남으로 보는지 정북으로 보는지를 필히 확인하고 구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에 이 지역이 정남으로 본다 한다면 5번 땅은 6번 땅에 대해서 일조권을 받기 때문에 이게 1, 2층, 3층, 4층 이렇게 건물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리면서, 평면도 3층에서는 이만큼 줄어들고 4층에서는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6번 땅은 전혀 줄어들지 않지만 6번 땅에 비해서 무려 15평 내지 20평 정도가 건물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5번 땅과 6번 땅은 건축적으로는, 부동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축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상가주택을 건축하시려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1층 층고를 아주 높게 잡기를 원하죠. 근데 일조권 때문에 이 5번 땅은 높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5번 땅과 6번 땅은 큰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일조권에 의해서 그렇다고 얘기한 거죠. 그럼 이 지역이 일조권을 북쪽으로 보는지 정남으로 보는지 정북으로 보는지는 이 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 지침을 만들 때 명시되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판교에서부터 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 설계를 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하나 미사지구만, 이게 하나 미사지구의 지구단위 계획 시행 지침인데, 여기서만 미사지구만 일조권에 대해서 정남방향으로 이격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택지개발지구에서는 이런 조항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정북 방향으로 본다 한다면은 6번 필지가 불리하고, 정남방으로 본다 한다면 6번 땅이 불리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큰 변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분양한 당시에
일조권이 어디로 보는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도지구는 평택이니까 평택시청에서 이 지역은 우리는 여기는 남쪽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남쪽으로 했는데, 건축법에서는 일조권은 대체로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북쪽으로 정북 방향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서 건축법에 의하면 택지개발 지구인 경우에는 정남향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해서 많은 신도시들은 정남 방향으로 일조권을 이격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신도시 중에서도 장안과 뭐 몇몇 군데, 저 동탄이던가요? 몇 군데는 또 정북 방향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헷갈리는 거죠. 그 어느 지역은 정남향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정북 방향으로 하고, 그럼에 의해서 건축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정북으로 할지 정남으로 할지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는 특히 이 어느 한 도시 계획을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건물의 모양이라든지 뭐 그런 걸 다 생각해서 건축 한계선도 만들고 지정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했을 텐데, 일조권을 북쪽으로 보는지 남쪽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도시 미관이 달라지는데, 이러한 땅들도 이쪽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조권에 의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쪽이 지금 이렇게. 이분들이 지금 왜 여기를 줄였겠습니까? 이게 일조권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일조권에 의해서 도시 미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도시 설계를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지역을 정남향으로 할 것인지 정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하고서 설계를 했었어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건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또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도하게 설계를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보면 지붕 모양은 뭐 경사지붕으로 해야 된다, 또는 색깔은 어떻게 해야 된다, 또 1층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아주 디테일하게 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자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까? 디자인 하다 보면 그 지역은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어떤 설계자로서 아이디어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디어는 깡그리 무시한 채로 지붕 모양이나 색깔, 이거는 말이죠. 제가 광교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한다면, 광교 택지개발지구는 블록별로 주조색은 뭘로 하고 뭐 배경색은 뭘로 하고 이렇게 건물의 색깔까지도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광교 같은 경우에는 미관 심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먼저 건축물의 미관 심의까지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건축을 했는데, 사실 보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광교가 특별하게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 더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물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는지 저는 궁금합니다만은, 제가 10여 개의 광교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면서 정말 또 미관 심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복잡한 절차를 겪었는지 새삼스럽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지붕 모양, 색깔, 주차, 조경, 1층은 어떻게 해야 된다,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너무나 과다한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건축 지정선, 한계선, 벽면 지정선까지 이 지구단위 지침에서 너무나 세세하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설계자는 디자인 하는데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에서 건폐율, 용적률, 또 주차 대수 맞추고 뭐 이렇게 또 건축주의 또 요구 사항까지 하다 보면 거기서 어떠한 설계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건축주도 그렇죠. 참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내 건물을 짓는데, 대체로 보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은 설계자들에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설계자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왜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많으냐. 뭐 건축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또 지구단위 지침에서 안 됩니다. 참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도 미안할 정도로 정말 너무나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정말 크게 불만족스럽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구단위 시행 지침과 대지 선정, 특히 건축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과 지구단위 시행 지침을 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서 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때 설명드렸고, 특히 이 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서 이제 땅을 구입하는 경우에, 자, 그 땅에 대한 규제도 중요하지만 이 인근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뭐 땅의 가치를 또 땅을 구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학교가 어떤지, 또는 뭐 근처에 뭐 생활 편의시설이 어떤지, 이런 거를 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 아닐 수가 없는데, 다른 거는 그만두고 학교 교육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고, 이게 중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유치원인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지금 상가주택지입니다. 상가주택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십니까? 주로 보면 보통 이제 임대 세대 보면 투룸, 쓰리룸 이런 가구가 이제 계획되는데, 이런데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들이 대부분이죠. 뭐 대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건 아니겠지만, 차라리 여기에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두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여기에 사는 어린 학생이 있다 한다면 초등학교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엄청나게 먼 거리일 뿐더러 이 넓은 교통이 복잡한 그 대로들을 거쳐서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죠. 뭐 여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겠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은 어떤 주변 시설, 그러니까 학교나 주차장 부지나 공원이나 또는 편의시설, 뭐 이런 데는 보니까 공원도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공원도 거의 없어요. 사실 공원이 있다고 하면 말이죠, 이 건축적으로도 대단히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아마 이런 거는 여러분도 참고로 알아야 될 텐데, 제가 이게 공원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공원이라고 한다면 이 일조권을, 이쪽에 면한 땅들은 일조권 안 받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도로가 20m 안 될 겁니다. 20m가 넘는 도로는 일조권을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데, 일조권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제가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20m가 넘는 도로에 접한 필지는 일조권을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공원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접해 있는 모든 대지들은 일조권을 안 본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20m가 넘 이 도로가, 이 공원도 도로로 오픈된 그런 것으로 봐서, 이거 참 자세히 설명하기 뭐합니다만, 뭐 그런 조항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든 간에 뜬금없이 그런 것도 잘 모른 채로 샀다가 그런 아주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부지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주차장 부지인지 공원인지. 만약 공원이라면 그런, 어찌됐든 간에 이 필지를 구입할 때는 그런 것들도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학교,
주상부지, 공원, 편의시설, 연결녹지라든지 보행자도로. 이 연결녹지에 관한 것도 제가 한번 얘기하기로 말하면 이 대로에 보면 이 대로에 보면 이 녹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연결 녹지라기도 하고 무슨 녹지라고도 하는데, 일조권 조항에 의하면 도로와 대지 필지 사이에 어떤 녹지가 있는 경우에 이것도 도로로 본다라고 보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연결 녹지는 또 그 녹지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 건축법이나 지구단위 지침에서 용어가 참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제가 일조권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땅을 구입할 때는 주변 시설들을 잘 살펴보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인접대지와 관계에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어느 지역에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면 3번이나 2번 이런 땅들은 보면 이게 내 땅이지만 설계할 때는 내 땅만 가지고 설계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인접해 있는 건물들이 어떻게 건축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사례를 이렇게 한번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설명해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건물의 그런 사례인데, 이 601번 땅을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이게 내 땅이지만 이 601의 1번과 601의 7번이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건물이 지어질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건물을 설계하는 건 중요한 사항이죠. 그 부분이 바로 이렇게 했는데, 자, 이 아래 땅은 이 지역은 일조권을 북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 필지는 이 땅은 이게 1, 2, 3층이 될 수가 있고, 이 선이 1층을 높이는 경우에는 1, 2층 선이 이게 될 수가 있고, 3층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고, 4층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랫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질지 이렇게 절지는 1층을 3.6m, 2층, 3층 2.7m로 한 경우는 여기까지가 9m니까 이게 1, 2, 3층 선이 되는 것이고, 1층 층을 높이는 경우를 한다면 3층 선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쪽 세대, 이 집의 이쪽 세대의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렇게 한번 설계를 해봤던 거죠. 여기에 가운데 거실을 두어서 이렇게 설계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아래 건물이 바짝 붙게 되니까 여기에 거실 만드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평면이 가운데 거실을 둘 수가 없고 이쪽에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4층 계획에 있어서도 좀 이 인접 건물 관계를 좀 이 떨어지는 거리가 얼마큼 떨어질 것인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접 대지 관계에는 반드시 파악하고 대지를 구입해야 되겠다.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사실. 그 다음에 경쟁력과 차별화가 필요하겠다. 이거는 뭐냐면 이 지역에 수많은 이 동일한 건물이 다 들어서기 때문에, 같은 건물에도 이왕이면 건물의 평면이 좋고 기능이 좋고 건물이 또 아름답고 특이한 건물이면 또 임대하는 데도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 경쟁력과 차별화가 배치라든지 평면 외관에 있어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 이 신도시라든지 모든 건물이 다 그렇지만은 이 건축 설계를 하는 전문가들은 좀 전문성과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구단위 지침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 하나하나가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는 어느 지역에서는
허용해주기도 하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뭐 이러한 그 지구 단위에서 특성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신도시마다 다른 지구 단위 지침 내용을 좀 파악하고 이런 데에 대한 실적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어떤 지구 단위 시행 지침을 변경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막무가내로 무조건 그냥 주차 진입 불구는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걸 근거 있게 얘기 설명하고 하는 거는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땅들은 내 땅은 네 대밖에 안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안 되니까 이건 풀어달라. 또는 어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했으니까 여기도 좀 그런 사례를 들어서 그 담당자들에게 얘기할 때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실적과 경험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까지 제가 오늘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 드릴 것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더 긴 말씀 드리기 어려웠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또는 이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에 대해서라도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 댓글이 부족해서 전화 주신다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설계 또 시공 과정까지 동영상을 계속해서 강좌를 진행하겠으니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단히 감사합니다.